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에 혀를 내둘렀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시아버지를 도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취직할 때 취직해서 살다가 결혼도 남들 다 할 때 무난하게 했거든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서 결혼 생활 내내 큰 고비 없이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시는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도 해주시고 생활비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일도 그만두고 애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문제라고는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 얼마 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거리는 바로 시어머니예요. 결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취미생활로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또래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다니시더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말투나 행동도 그렇고 씀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미용실에서 염색하시는 것도 벌벌 떠시던 분인데 문화센터에서 친해진 분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네일이랑 마사지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세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몇십 년 동안 왜 모르고 살았나 몰라. 사람들이 다들 나더러 너무 바보처럼 살았대. 시어머니는 네일 색깔을 바꾸고 오실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손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년에 즐겁게 보내시면 좋죠. 시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사셨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과해도 너무 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 자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고요. 미용실이나 네일, 마사지 같은 건 별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제가 백화점에 살 게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VIP더라고요. 아시죠? 백화점 VIP가 되려면 1년에 백화점에서 몇천 이상은 무조건 써야 가능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VIP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VIP까지 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나랑 문센 다니는 아줌마 중에 백화점 VIP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작년 1년 동안 명절 선물이며 거래처 선물, 장 보는 거 다 지출은 이 백화점에서만 하고 다녔지. 그랬더니 VIP가 되긴 하더라. 애미 너도 오늘 사는 거 내 카드로 사고 나한테 현금으로 줘.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VIP가 되겠다고 주변 사람들 물건까지 본인이 계산해서 돈으로 받기도 하고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지출을 모두 다 본인 카드로 해서 경비 처리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괜한 싫은 소리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요. 사실 시어머니랑 저는 잘 맞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유난히 더 안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뭐든 본인 생각이 다 맞는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산 명품 가방을 시아버지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영수증이 잘못 포함돼서 실수한 거라고 하셨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회사가 난리가 났었어요. 시아버지 회사가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단단한 중소기업이에요. 그 일로 경리과 직원들과 임원들이 난리를 쳐서 앞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일절 회사 관련해서 지출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시아버지께서는 참지 않으셨죠.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본인이 백화점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좀 하겠다고 하길래 기껏 허락해줬더니만 이런 대형 사고를 쳐? 거기다가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당신이 1년에 백화점에 가서 사들인 게 5천이 넘는다던데 당신 도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께서 백화점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대부분 주변 지인들의 물건을 카드로 긁고 현금을 받거나 회사 물건들을 지출했으니 시아버지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빼고 다들 백화점 VIP라는데 내가 명색이 사업하는 남자랑 사는데 나만 구질구질하면 되겠어? 당신 지금 그깟 백화점 VIP 한번 대보겠다고 이사단을 냈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시아버지께서 원래 혈압도 높으시고 성격도 욱하세요. 그래도 손주들 생기고 나서는 웬만하면 화도 안 내시려고 하고 애들 앞에서 소리도 안 지르려고 하시는데 그날은 터지고 말았죠. 아버지 이제 고정하세요. 어머니도 실수하신 거라고 하시니까 이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큰 싸움으로 번졌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다시는 이런 사고 치지 말라며 시어머니께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카드 한도를 확 내려버리셨어요. 시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조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투덜거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되시니 자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를 불러내 전에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남들 다 하는 시집살이 뭐가 어렵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유별나도 너무 유별나요.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있으면 득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너는 애들 보내고 나면 할 일도 없으면서 집에 들러서 나랑 좀 같이 놀아주고 가지. 꼭 그렇게 바로 올라가야겠니? 시댁이 바로 같은 동에 2층이고 저는 10층이에요. 저도 애들 보내고 나름 할 일이 많은데 매일 전화 와서 같이 백화점 가자,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도 오늘은 집에 할 일이 많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나 같이 점심 먹어요, 어머님. 애들이 학교에 가면 1시에 끝나요. 고작 3, 4시간 쉬는 시간인데 매일 아침이면 연락해서 그 시간마저 방해하려고 하시니 은근 짜증이 났습니다. 암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말을 해도 자기 할 말만 다 한다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갔어.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5분 대기주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이 부르면 무조건 와야 했어요. 제가 일이라도 있다고 하면 버럭 짜증부터 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소리 지르고 막말을 해야만 시집살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처럼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도 시집살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듣기 싫은 잔소리는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불쑥불쑥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 혼자 애들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도 굳이 오셔서 본인은 소파에 누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만들어주는 밥에 간식에 다 드시고 낮잠까지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굳이 같은 동에 사시면서 말이죠. 너는 애들 먹는 건 좀 신경 써서 하지. 간식이라고는 매일 빵이랑 과자밖에 없니? 다른 엄마들은 좋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해주던데. 애들은 정수기 물 주지 말고 보리차 끓여주라니까. 애미 너는 시애미 말을 참 귀뚱으로도 안 들어. 매일 냉장고며 서랍장이며 마음대로 열어보시면서 괜한 꼬투리를 잡으며 사사건건 간섭했어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매일 오실 때마다 애들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는데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일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매일 저만 붙들고 하소연에 잔소리만 했다는 겁니다. 너희 시아버지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일절 말도 안 하시면서 본인이 들어오면 알아서 밥 나오고 나갈 때 알아서 밥이 나오는 줄 안다니까. 가만 보면 나를 아내가 아니라 무슨 식모 취급을 해. 시어머니의 하소연 중 90%는 시아버지 욕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에게까지 그런 소리를 하실까 싶다가도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욕을 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무뚝뚝하시잖아요.
마음은 안 그러실 텐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혜미, 너는 내 덕분에 다정한 가정적인 남편이랑 살아서 모르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네 시아버지 같은 남자랑은 하루도 못 살걸? 아휴, 그런 남자랑 40년 넘게 살아왔다는 내가 스스로 대견하다, 대견해. 시어머니는 당신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떠들기만 하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애들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하소연까지 들어줘야 하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저는 기가 쏙 빨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일이 생기거나 바쁠 때 시댁에 애들 맡길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혹여나 애들이 집에 올까 오히려 걱정합니다. 심지어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졸라도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할머니,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할머니네 가서 자고 오면 안 돼요? 할머니네는 알마의자도 있고 돌침대도 있어서 좋은데. 애들이 시댁에 있는 돌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멀쩡한 너희 집 놔두고 잠을 왜 할머니네 와서 자? 할머니 예민해서 누구랑 한 침대에서 못 자. 그래서 할아버지랑도 따로 자잖아. 그럼 잠은 집에 와서 자고 저녁까지만 좀 놀다 가면 안 돼요? 아유, 할머니 오늘 바빠. 네일 받으러 갔다가 마사지도 받아야 하고 요즘 자꾸 눈가에 주름이 생겨서 피부과도 가야 돼. 다음에 와, 다음에. 손주라고 많지도 않은데도 시어머니는 애들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본인 일에만 신경 썼어요. 네일아트에 마사지도 모자라 언제부턴가는 피부과에 필러나 주사까지 맞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바쁘면 더 좋았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시니까요. 거기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내일 모레면 70인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되고 운전 잘하시면 무슨 차를 타든 상관없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일을 크게 벌리고 다녀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치신 얘기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스포츠카를 사실 때도 그랬어요. 30대 때 운전면허를 따고 자식들 키우면서 10년 정도 운전하시다가 20년을 넘게 운전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차를 예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서 차 한 대 계약했으니까 당신이 계약금 좀 내요. 식구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있던 저희 부부는 물론 시아버지도 놀라셔서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20년도 넘게 운전대 안 잡은 사람이 그 나이에 운전을 어떻게 해?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내 차 같이 쓰면 되지.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사? 시아버지는 자식들도 있으니 최대한 참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목소리에서 화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와 남편은 슬금슬금 시부모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러다가 또 싸우실 것 같아서요.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계약금 내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으면 당신한테 얘기했겠어? 계약금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낼 건데? 설마 당신 나 모르게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어? 비상금은 무슨... 당신이 나 못 믿는다고 카드만 하나 덜렁 주고 현금이라고는 구경도 안 시켜준 자가 언젠데. 내가 비상금이 어딨어. 당연히 나머지 돈은 당신이 내야지. 이 여자가 다 늙어서 갑자기 노망이 났나. 당신 마음대로 계약하고 오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점점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40년 넘게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고작 차 한 대 못 사줘? 난 죽기 전에 그 차는 한번 꼭 타보고 죽는 게 소원이니까 들어줘. 안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안 살고 나가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이미 계약한 차니 안 사주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옆에 내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 나갔어. 시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연신 이마를 잡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애들을 학교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여줄 게 있으니 잠깐 1층으로 내려와 보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층에 내려가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차를 사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라 1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샀어요. 저는 놀라서 사고 싶다고 하신 차가 정말 이 차가 맞느냐고 시어머니께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아유, 너는 젊은 애가 뭘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니? 이 차 맞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 스포츠카는 무조건 한번 타보고 죽고 싶었어. 어때? 멋지지? 시승해 줄 테니까 어서 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께서 운전하는 차를 타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차를 사는 걸 시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그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1억은 좋게 넘을 텐데 이 비싼 스포츠카 사는 걸 정말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안 사주면 이혼하고 나간다고 난리쳤더니만 결국은 사주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시아버지에게 보여줬답니다. 차를 안 사주면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하셨대요. 평생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애들 키우며 산 보상이 고작 1억짜리 차보다도 못하냐고 펑펑 눈물까지 쏟으셨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있으면서 졸랐더니 시아버지도 결국은 두 손 두 발 드셨대요. 정말 운전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제가 운전할까요? 사실 저도 스포츠카는 타본 적이 없어서 운전하기 겁이 나긴 했지만 20년 만에 운전하는 시어머니의 차에 타는 게 더 무서워 제가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 얘 봐라. 에미, 너도 내 차 끌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 차인데 내가 먼저 운전해봐야지. 잔말 말고 빨리 타. 우리 드라이브라도 갔다 오자. 그날이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인상 깊었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1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모는 시어머니의 조수석에 타본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30분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뻔한 게 10번은 넘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자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가족은 금세 연예인처럼 유명해졌어요.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시어머니 차만 보면 다들 몰려들어서 질문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저희 애들 친구들까지 애들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걸 알게 돼서 집까지 놀러와서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애들도 기분이 좋은지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주차장에 가서 스포츠카를 보여줬습니다. 어떨 땐 시어머니까지 불러서 친구들을 차에 태워주기도 했어요. 우와, 너희 할머니 너무 멋지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 나이 정도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싶어요. 어머, 그래? 앞으로도 차 타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이 할머니가 태워줄게. 시어머니는 유명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201호시죠?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유, 주차장에서 이 스포츠카 볼 때마다 누구 차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분 차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시부모님 댁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라는데 역시나 시어머니 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시어머니의 외모까지 칭찬하면서 친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사람 보실 줄 아시네요. 안목 있으신 분이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옆집 아저씨의 말발에 홀딱 넘어간 시어머니는 입까지 가리고 웃으며 연신 수다를 떨었어요. 듣다 저는 아이들 학교 시간이 돼서 먼저 인사를 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전에도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관심이 없기는 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주부와는 좀 달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입으로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은 희생하며 살았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30년 넘게 아침밥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코를 고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와 각방을 썼답니다.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불면증이 심해 잠을 못 자니 본인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세요. 명절날 애들이 와도 본인이 피곤하면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약속이 있거나 여행 계획이 있으면 항상 전화 남편에게 다 떠넘기고 본인은 본인 계획대로 하셨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시누이죠.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 갔다 취직도 미국에서 하고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최근 그 시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시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저는 신기하긴 했어요. 원래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친정엄마잖아요.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너무 무섭고 걱정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에 가 있었었는데 시누이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도 결혼한 지 꽤 됐지만 그동안 시누이를 본 게 제 결혼식 때와 시누이 결혼식 때 딱 2번이었어요. 자주 왕래를 안 하기는 한 거죠. 막연하게나마 시누이도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시누이도 나름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시아버지께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시누이에게 연락했는데도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직접 미국에 가서 손주를 보고 오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누이가 애를 낳은 지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시누이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래도 가족들끼리 돌잔치는 해야 하지 않느냐 설득한 덕분에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몇 년 만에 딸이랑 사위가 미국에 들어왔는데도 일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결국에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싸움이 났나 보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밥을 해달래, 애를 봐달래. 몇 년 만에 미국에서 사위가 들어왔으면 씨암탉은 아니더라도 같이 밥은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장모가 5년 만에 만난 딸이랑 사위 두고 맨날 그렇게 놀러 다닐 수가 있어? 시누이도 서운할 만했어요. 시누이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몇 번 미국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오래 비행기 타는 거 싫고 영어 울렁증이 있다면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랬으니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의 5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가 10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미국에서 나온 딸 부부를 두고 매일 약속 있다고 나가버렸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도 한국에 들어온 게 오랜만이라 많은 게 낯설고 어색한데 며칠을 집에만 있었던 거죠. 다 클 때까지 키워주고 먹여줬으면 됐지. 결혼까지 한 자식을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있어. 너희 같다고 너희 오기 전에 잡아둔 내 약속까지 다 취소할 순 없잖아. 누가 보면 엄마가 나나 오빠를 애지중지 키운 줄 알겠네.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날 키워주고 먹여주긴 언제 그랬다 그래. 나 10살 되자마자 미국 보내놓고 방학 때 한국 들어오면 매번 기차 타고 영어 캠프나 걸스카우트 이런 데 돈만 주고 다 보냈잖아. 어릴 적 있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남편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모성애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고 시누이고 시어머니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인데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 같았어요. 됐어. 내가 엄마한테 뭘 바라겠어. 그냥 나가. 나도 아빠 봐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호텔로 갈게. 시누이는 참다 안 되겠는지 그냥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일로 괜히 저에게까지 불통이 튀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애지중지하시는 시아버지께서 시누이가 호텔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셨나 보더라고요. 이 예편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 봐서 봐주고 사니까 아주 염치가 없지? 당신이 이혼하자 어쩌자 할 때마다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 준 거 당신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우리 수정이랑 사위랑 집 나가서 호텔에서 지내는 날에는 이번엔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절대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셨나 봐요. 다 늙어서까지 이런 식으로 가정에 소홀하게 굴면 카드고 뭐고 다 뺏고 쫓아내겠다고까지 하셨답니다. 카드를 뺏겠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도 시겁하기는 했는지 더 이야기하지 않고 깨갱하셨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최소한 양심은 있으신지 하루 이틀은 안 나가고 댁에 계시며 시누이를 챙기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며칠 얌전히 계시는 척 하더니만 며칠도 못 버티고 결국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시누이가 미국에서 5년 만에 들어왔는데 어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좀 와서 애들 밥도 좀 차려주고 데리고 나가서 과일이라도 좀 해줘. 명색이 맏며느리가 있는데 다 늙은 내가 애들 시중 들어야겠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더러 시누이 밥을 챙기고 가이드를 하라네요. 물론 저도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가 반가워서 남편이랑 나름 챙긴다고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 집에 몇 번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평소 시어머니 성격을 워낙 잘 아는 저로서는 그 정도 말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야 당연히 가족으로서 알아서 잘 챙기고 있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해주는 거랑 같나요? 몇 년 만에 한국에 온 건데 어머님이 좀 챙겨주셔야죠. 아버님도 그러라고 어머니 카드 아직 그대로 주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를 뻔히 다 아는데 괜히 저에게 코트리를 잡으시니 얄미워서 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애미, 네가 뭘 안다고 혼수를 두니 혼수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신경 꺼. 저도 혹여나 아버님께서 정말 화나셔서 어머님 카드도 뺏고 이혼까지 하신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죠. 뭐? 이혼? 네가 네 시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말은 저렇게 못되게 해도 그 인간 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부부 일은 내가 더 잘하니까 애미 너는 네 일이나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본인이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참 양심도 없고 뻔뻔해 보였습니다. 결국은 시누이가 돌잔치를 끝내고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별반 달라진 거 없이 본인 할 일만 하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최근에 모임도 별로 안 나가고 쇼핑도 덜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라면 항상 쇼핑 갈 때마다 저를 불러냈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좋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니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주 전부터 남편 말이 시아버지께서 영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영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서 집에서 며칠 쉬겠다고 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도 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해서 며칠 집에서 쉬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틈만 나면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식사도 영 못하시길래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사다 드리고 반찬도 해드렸어요. 시누이 때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싸돌아다니시던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니 꼼짝을 못하시나 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서 댁에서 쉬신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사람 꼼짝도 못하게 왜 집에 있겠다는 거야. 아유, 밥 챙겨주기 귀찮고 깝깝해 죽겠다. 며느리인 저도 시아버지가 걱정돼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본인 걱정만 하시며 시아버지 험담만 하며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를 산 세월이 40년이 넘었으니 애틋하지는 않아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배우자가 아프다고 하면 안쓰럽고 걱정될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마냥 귀찮기만 하신가 봐요. 그래도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뭐. 필요하거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다 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더는 들어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또 거슬렸는지 괜히 저에게 투덜거렸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걱정되면 며느리인 애미 네가 좀 데려다가 챙겨 먹이고 돌봐. 나도 이제 늙어서 더는 못해 먹겠으니까. 왜 말이 그리로 튀는 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짜증내며 그렇게 시아버지가 걱정되면 저더러 챙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군요. 평소에는 피부과에서 주사 맞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나이로는 절대 안 본다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본인 귀찮을 때만 항상 나이가 들었다는 둥 늙었다는 둥 그래요. 시어머니지만 하는 짓이 얄미워도 너무 얄미워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걱정도 안 되시나 봐요. 저 같으면 그 연세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걱정해 줄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지는 않지만 그날은 저도 기분이 상해서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애써 좋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시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건 시어머니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스포츠카 사고 카드 펑펑 쓰면서 시아버지 돈 쓰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와 시아버지께서 아프다고 하시니 시어머니께서 귀찮아 하시는 게 며느리로서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제 말에 기분이 상한 시어머니는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럽다는 듯 쏘아보았습니다. 암튼 이놈의 집구석에는 내 편이라고는 없다니까. 아들놈이나 며느리나 다 똑같아. 이러니 내가 집에 마음을 못 붙이고 밖으로만 도는 거지. 시어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버럭 소리를 내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남편에게도 연락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안 받아줬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버럭하시는 소리에 저는 괜한 소리를 했나 싶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투정을 한 번 받아줬다간 한도 끝도 없이 들어줘야 하는 걸 보니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께서 입원하셨다는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냈던 병원의 교수님을 찾아갔다가 병원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병원 앞에서 쓰러져서 빠르게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그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는 거냐고 연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검사해서 무슨 병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임 사장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요. 우선 컨디션부터 회복해야 무슨 검사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며칠 입원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심신쇠약이라고만 하는데 저와 남편은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했을 때만 해도 분명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도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진 건가 싶어서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도와 시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데에만 힘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시아버지의 간호를 저와 남편이 돕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집에서 간호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 좁아터진 병원에서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 난 바빠서 못하니까 할 일 없는 애미 네가 모셔라. 그 정도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간호하는 걸 연수 엄마가 해, 왜? 엄마가 해야지. 안 그래도 엄마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도와드릴 생각이었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희가 남이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리고 애미 너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너희 시아버지가 주는 생활비로 애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활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떨릴 정도로 서럽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큰애 낳고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엄마가 애 떼놓고 나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일 그만두고 애 키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애를 낳고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애 봐주실 수 있냐 부탁드렸는데 단번에 싫다고 하셔서 어린이집까지 다 알아본 상태였어요. 생활비 줄 테니까 일 그만두라고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이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 얌전히 집에서 애나 보라고요. 그래놓고 툭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돈 줬으니 시아버지 간호를 하라네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동안 시부모님 돈으로 호의호식 살았으면 며느리로서 시아버지가 아프면 모시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살랐다고 큰 소리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 일을 애 엄마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따져 물어도 시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대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휴, 몰라. 나는 너희 아버지 옆에 단 한 시간도 있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가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든 간병인을 구하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둘렀어요. 아무리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 이후 남편과 제가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시는 바람에 회사도 비상이라 남편이 회사를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회사도 비상이라 남편이 회사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시아버지 곁에 머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애들 돌보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만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익숙한 차 한 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 차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말았죠. 글쎄 시어머니의 그 요란한 스포츠카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봤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텔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모텔로 들어간 게 시어머니의 차라도 차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타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조수석에서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내렸어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저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몇 달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났던 이웃이었어요. 시댁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왔다던 바로 그 아저씨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는 며느리가 저 말고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모텔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옆집 아저씨를 보고 난 이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홀로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평생 회사와 가정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셨는데 이연세에 아내의 배신까지 겪게 되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일도 일이었지만 우선 시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는 게 먼저이니 저는 시아버지의 병간호에 더 힘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집안일에도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소홀했던 건 역시나 정신이 딴 데 팔려서였어요. 저라도 시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야 시아버지께서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 조금 일찍 병원에 들렀는데 병실 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분명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누워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 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짐들도 그대로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일어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 아버님 큰며느리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앞으로 다가가 너무 좋아서 밝게 웃었습니다. 신이 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멍한 눈동자로 저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혜미, 내가 너까지 속여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 아픈 거 아니야. 멀쩡해.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쓰러진 척 연기 좀 했다. 저는 순간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해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그대로래요. 혜미, 너도 한 거지? 네 시어머니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매일 내 앞에 찾아와서 한참 울다 간 거지.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매일 병실로 찾아와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혼자 떠들다 결국은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다가 가기는 했어요. 그런 모습을 시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고 시어머니의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시아버지 혼자 알고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쓰러진 척 연기한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신 줄 알았어요. 네 시어머니 하는 짓 중 어디 정상적인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니? 나는 더 놀랍지도 않다.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밤 다 밝혀야겠어. 그래서 그런데 애미 네가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시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순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만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정리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저녁에 댁에 가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오늘은 늦게 들어갈 예정이니 저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또 나가서 그 논팽이 상간놈을 만나는 건가 싶어서요. 다시금 그날 모텔 주차장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밝은 얼굴이 떠오르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더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한 달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계실 수가 있어요? 제 격앙된 목소리에 역시나 기분이 상한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꼈어요. 뭐?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냐고? 너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너야말로 그깟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할 도리 다 한 것 같은가 본데 너희 시아버지 일어나면 내가 똑똑히 말해줄 거야. 당신 쓰러져 있는 동안 네가 나 무시하고 막말했다고. 그러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냐? 너한텐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남기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와, 이제는 하다하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시아버지를 상대로 유산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아주 작은 힌트라도 하나 던져줬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혼자 마음 좀 졸이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오늘 안 오시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 댁 옆집 사시는 아저씨 식사 좀 대접한다고 어머님 댁으로 초대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벤트에 초대된 손님은 저와 남편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집 상간남 아저씨도 제가 초대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라는 소리에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싹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입을 뗐습니다. 아니, 애미, 너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아무나 집에 초대하고 그러면 어떡해? 소리는 지르고 있었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장보고 들어오는 길에 짐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짐까지 들어주셨어요. 감사해서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했어요. 바로 옆집에 산 지도 꽤 됐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요. 음식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그 상간한 아저씨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레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저녁이 됐어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간단히 식사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굳이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게 맞는 일인 줄 모르겠다. 네 시아버지 나중에 알게 되시면 기분 나빠할 거야. 많이 당황하긴 하셨는지 웬일로 시어머니 입에서 맞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더 밝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시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하곤 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탁으로 다가온 시어머니께서 뭔가 이상하다는 듯 미간을 구겼어요. 근데 상을 왜 이렇게 많이 차려? 애들은 친정에 보냈다더니 애들도 오는 거니? 제가 접시랑 수저 세트를 6개나 놓았더니 시어머니는 의아하다는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손님 좀 모시고 오기로 해서 얘가 아마 여유롭게 준비했을 거야. 아니, 당신 언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옆에 그 여잔 누구야?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을 한 분 모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대망의 주인공도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열어둔 현관문을 열고 옆집 상간남이 실례합니다 라고 외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영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여보? 아니, 이혼했다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남이 이혼남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잠시 뒤 분위기는 엉망이 됐어요. 이 여편 내가 다 늙어 쭈구리 주제에 내 남편을 꼬셔?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시아버지께서 모시고 온 여자분은 다름 아닌 옆집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외국에서 사는 딸이 아이를 낳아 몇 개월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 남편이 저희 시어머니랑 바람이 난 거예요. 아주머니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남의 집에서 무식하게 뭐 하는 거야? 무식? 그래, 너희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줄게. 그 이후부터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이 졸지에 무기가 돼서 시어머니의 머리와 입안으로 무자비하게 던져졌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아내께서는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셨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여기저기 휘둘리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혀를 차며 바라보셨어요.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지신 채 병원에 계시면서 변호사들을 시켜 철저하게 이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상간남매 불륜 증거를 다 찾아 이미 소장까지 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이벤트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그냥 이혼하기엔 속이 풀리지 않아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은커녕 카드 한 장까지도 다 뺏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미국으로 가면 안 되느냐고 연락을 했다네요. 시누이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식당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채씩 입고 기가 막히지만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남편에게 월세라도 얻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다고 했어요. 다 어머니의 업보이니 그냥 주라고요. 시어머니는 비빌 언덕이라고는 없으니 가끔 저에게 연락이 와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럴 때마다 안쓰러워서 제가 조금씩 돈이라도 좀 보내드렸어요. 사실 저는 고민이에요. 사람이 한 짓은 밉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 할머니인데 식당 옆에 단칸방에서 사신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월세 보증금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헤어지긴 하셨지만 정말 저렇게 두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졌어요. 확실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름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릴 때는 여름이 오면 괜히 짜증이 나곤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흔히 말하는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깡패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혹시 문신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용이나 잉어가 등짝에 있는 모습과 팔이 문신으로 현란하게 덮인 모습이 상상되시죠? 우리 아빠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깡패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는 깡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동네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저를 낳고 갑자기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박하며 돈이 부족하니까 정육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자 사채를 쓰게 되었고 갚지 못해서 또 사채를 쓰고 반복하다 아예 본인이 깡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추락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친할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꽤 오래 누워 계셨죠. 아무튼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아빠의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몸집이라도 작던가 아빠는 풍채까지 컸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모습과 깍두기 머리를 보면 문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어도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가능했죠. 야, 너희 아빠 깡패야? 우리 엄마가 너희 아빠 깡패라고 너랑 놀지 말래. 나 그럼 너희 집에 못 가? 응. 야, 우리 주연이 빼고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준다고 했어. 다들 우리 집에 가자. 아빠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저랑 놀지 말라고 해서 없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아빠가 학교 앞으로 직접 찾아와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며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때 괴롭힘이 심했는데 집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아빠 때문에 종일 공장에서 고생하는 엄마한테 근심을 얹어주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저에게 손을 대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에 맞서 싸우면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가 책을 제 얼굴에 던져서 그대로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아빠가 집에서 저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던 양반이 하필 그날 제 얼굴을 봤던 거죠. 야, 딸, 얼굴에 그게 뭐냐? 너 어디서 맞고 다니냐? 됐어. 아빠는 밥이나 먹어. 아빠야말로 밖에서 싸움 그만하고 다녀. 야, 내가 왜 밖에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데? 야, 너 얼굴 누가 그렇게 했어? 앞장서, 아우. 일 크게 만들지 마. 엄마한텐 비밀로 해. 그리고 아빠한테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밥이나 먹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미선이랑 너 괴롭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어? 알았으니까 밥이나 먹으라고. 그리고 엄마 괴롭히는 건 아빠야. 밖에서 싸울 시간에 돈이나 벌어오라고. 엄마가 왜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래, 미안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는 무척 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랍지만 무려 엄마는 아빠의 첫사랑입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래서 아빠를 아예 외가에 발도들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 망할 놈이 우리 미선이 절대 고생 안 시킨 데서 결혼 허락했더니 깡패가 되어서 용이랑 잉어를 몸에 도배할 줄은 몰랐지. 내가 진짜 주연이만 아니었어도 이혼시켰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혼해! 아이고, 미선아. 아빠, 그래도 저 인간이 나랑 주연이한텐 손 안 올려요. 저러다 정신 차리면 또 잘 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덕분에 나랑 주연이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진 않잖아. 아이고, 내 새끼 속도 좋다. 나는 사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병이 나서 잠이 깨! 엄마는 외할머니 없이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그렇게 아낀 딸을 결혼시켰더니 사위가 깡패가 되었죠. 얼마나 당신에게 큰 충격이었겠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런 엄마가 안타깝다고 돈이 생기면 우리 집에 가져다 주셨어요. 덕분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진 않아도 되었죠. 아무튼 저렇게 아빠와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를 괴롭히던 무리는 여전했어요. 야, 이지연! 너희 아빠 깡패라며! 그럼 나랑도 싸울래? 너 나랑 1대1로 싸울래? 저는 하도 어릴 때부터 저런 괴롭힘을 당해서 담담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무시하고 교문 밖을 나섰는데 제 눈앞에 아빠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학교를 나서며 교문을 걸어오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저를 괴롭히던 아이가 일부러 저를 건드는 것을 이미 목격한 뒤였어요. 야, 너 뭐야? 너 뭔데 내 딸 괴롭혀? 그래, 나 깡패다. 너 나랑 싸울래?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야, 너 이름 뭐야? 아빠, 뭐야? 언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주연아, 비켜봐. 야, 너 이리 안 와? 너 거기 안 서? 아빠는 쌍욕을 하며 저를 괴롭히던 가해자한테 다가갔어요. 아무리 딸이 괴롭힘을 당했어도 상대는 학생이잖아요. 물론 주먹으로 싸우진 않았고 가해자도 아빠를 보자 그 기에 눌렸는지 꼬리를 금방 내렸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학교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야, 딸. 앞으로 너 괴롭히는 것들 있으면 말해, 알았어? 아빠가 가서 반 죽여줄게. 어디서 감히 우리 딸을 괴롭혀? 아빠가 날 제일 괴롭히잖아. 제발 가만히 있어. 웬만하면 그 깡패 조직에서 나오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야, 섭섭하게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 다 너랑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속상하게. 아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나랑 엄마를 위한 거는 아빠가 조직생활 정리하고 사는 거라고. 제발 손 달고 나와. 그냥 손가락 하나 잘리고 나오라고. 아빠한테 손가락 잘리고 나오라는 말이 쉽냐? 진짜 섭섭하다. 내가 너 구해준 거잖아. 아빠와 저는 틈만 나면 싸우기 바빴어요. 저는 아빠가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하길 바랐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괜찮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에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불행이 생겼습니다. 바로 외할아버지가 간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쓰러지고 거의 바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빠, 어떡해, 아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정말 많이 슬퍼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도 무척 예뻐하셔서 저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상당히 큰 불행을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엄마를 생각해서 다달이 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남긴 유산이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유일한 버팀목이던 외할아버지가 하늘로 가셨으니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엄마는 공장에도 한동안 나가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나가서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아니, 내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심하잖아요. 어? 돈을 몇 개월을 밀렸냐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땅 파서 세 주느냐고. 아, 드린다고. 아저씨, 내가 안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왜 그래? 이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야? 여보, 경찰 불러. 월세를 몇 달을 밀린 집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냐고. 내가 당신네 집안 깡패집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받았지. 아, 내가 깡패짓해서 당신네 집한테 피해 준 거 있어? 내가 나가서 싸워도 여기 동네에 피해 안 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막말로 당신 가게 지금 깡패들한테 삥 안 뜯기는 거 나 덕분인 거 몰라? 알면서 왜 이래? 아이, 그럼 깡패한테 제가 다른 깡패한테 돈 안 뜯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돼?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아. 돈이나 내놔. 집주인 아저씨는 급기야 현관 옆에 있던 방망이를 들어 아빠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던 두 남자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진지하게 고소하니 뭐니 하다 엄마가 결국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답니다. 나 진짜 이제 힘들어. 당신이 이렇게 동네 창피하게 사고 칠 때마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내가 주연이 데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알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랑 주연이 둘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할 말이 없어. 너무 미안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제발. 나도 이제 못 참아. 내가 당신하고 어릴 때 만난 정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 한계야.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안 돼? 미선아, 내가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어.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날 밤 엄마와 아빠는 새벽 내내 대화했어요. 저는 중간까지 듣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부모님이 둘 다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늦은 밤이 되고 엄마는 집에 왔는데 아빠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안 오네? 또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제 경찰 아저씨들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해. 이번엔 또 어디서 뭐라고 오는 거야? 설마 어제 사고 치고 오늘도 사고 치면 그게 사람이냐? 동물이지.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진짜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며. 처음에 깡패 됐을 때 그냥 도망가서 살지 그랬어. 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내가 그랬으면 그럼 너는? 내가 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리고 네 아빠가 심성은 착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방황하는 거야. 방황이라기엔 너무 길지 않아?
내 학창시절이 온통 조폭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 아빠가 우리한텐 잘하잖아. 아휴, 됐다. 이 인간 들어오면 또 배고프다 할 거야. 엄마는 밥하고 잘 테니까 너는 먼저 자. 문제가 있다면 엄마는 아빠를 매우 사랑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아빠 욕을 해도 엄마는 끝에 가서 아빠를 감싸고 돌았죠. 그리고 우리 집에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빠는 그날 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빠의 가출이었어요. 사실 아빠의 가출 자체가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없으니 생활비도 줄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집을 떠난 뒤 엄마는 한층 더 우울해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빠졌는데 아빠의 가출이 엄마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가출 이후 몇 달이 지나자 깡패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람 어디로 갔냐고. 어이 딸, 넌 알지? 네 아빠 어딨어? 모른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아저씨들이 찾아요. 찾아서 손가락을 자르던 뭐 어디 불구를 만들던. 저야말로 아빠 얼굴 보고 싶으니까 찾으라고요.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서 있는다고 뭐가 나와요? 아빠가 없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서서 동네 사람들 눈치 보이게 하냐고요? 아니, 너는 어린애가 뭘 그렇게 악으로 똘똘 뭉쳤냐? 그냥 물어본 거잖아. 모른다고 나도. 우리 아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아빠 대신 찾아달라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깡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상황 자체가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깡패 아저씨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으니까 집주인 아저씨도 대놓고 싫어하셨고 동네 주민들의 눈초리가 무서웠거든요. 제가 더 답답했던 것은 엄마의 태도였어요. 도대체 월세를 더 주면서 이 집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뭐야? 엄마, 난 알아. 아빠 때문이지? 아빠가 나중에라도 우리 찾아올까 봐 그러는 거지?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고 했잖아. 아무 말도 없이 나간 거 보면 분명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였을 거야. 엄마는 네 아빠 믿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사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진짜 속이 갑갑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월세를 자발적으로 올려서까지 집을 떠나지 않는 엄마를 보며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곧바로 동네에 있는 국밥집에 취업했습니다.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일단 엄마와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뭘 하니까 일단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성민이라는 오빠와 연애도 하게 되었죠. 주연아, 그런데 너희 아빠 깡패라는 거 진짜야? 아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들었어.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깡패야. 지금은 심지어 가출했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만약 그게 싫으면 오빠 지금 나를 떠나. 난 예전부터 깡패 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골이 나서.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였어. 걱정하지 마. 성민 오빠는 생각보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집안 분위기도 매우 화목했습니다. 저처럼 아빠가 깡패도 아니었고 무려 공무원이더라고요. 어머님도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차분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곱게 자란 사람인데 아빠를 만나 고생해서 억세진 경우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국밥집에서 2년을 일하고 근처에 있던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오빠가 다니던 학교여서 저는 더욱 오빠에게 의지했어요. 오빠의 군대도 기다려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성민 오빠와 자그마치 4년의 연애 후에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까지 아빠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가 언제쯤 돌아올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양반이 너를 끔찍하게 아꼈던 거는 알지? 엄마,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나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 심정으론 잘 모르겠어. 성민 오빠는 우리 아빠가 깡패였다는 거 아는데 시부모님은 모르셔. 실제로 시부모님은
우리 아빠가 그냥 이혼하고 별거하고 있는 줄 아셨어요. 차마 제 입으로 우리 아빠는 조폭이고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힘들었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워낙 좋은 분들이셔서 그런 저를 오히려 다독여 주셨죠. 이혼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안 맞는데 계속 같이 사는 게 더 힘들지. 너무 고생 많았네요. 우린 괜찮아요.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보? 맞지. 우린 그냥 성민이와 주연이 너희 둘이 큰 걱정 없이 살면 그걸로 됐다. 저도 양심에 찔려서 사실을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민 오빠와 저는 결국 파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딱 결혼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를 하자마자 아빠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주연아, 네 아버지가 돌아왔어.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그랬지. 네 아빠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 엄마는 너무 행복해. 우리 딸 결혼식에 아빠 손잡고 들어갈 수 있겠어. 기뻐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민 오빠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아빠와 연을 끊었다고 했었거든요. 돌아온 아빠는 예전과 그대로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엄마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빠에게 큰 충격이었더라고요. 아빠는 그 길로 바로 바다로 가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며 웃더라고요. 아빠는 고생해서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고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를 보며 저는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반가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주연아, 아빠가 힘들어도 네 엄마랑 너를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았어. 그런데 아니 이 새끼들이 조직에서 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찾아왔더라. 그래서 돈을 조금씩 떼줬지 뭐.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곱게 보내주더라고. 아니 그래서 우리 딸 결혼한다고? 아빠, 왜 하필 지금 왔어? 조금만 더 일찍 혹은 나중에 오지. 왜 그래? 아빠가 그럼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고 할까?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다시 사라져 줄게. 어딜 사라져? 당신 다시 우리 버릴 거야? 나 그거 못 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돌아온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고요. 저는 결국 깡패였던 아빠가 다시 돌아왔다고 성민 오빠에게 터놓았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깡패 집안과 엮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파혼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좋은 인연이었어요. 이혼 가정은 괜찮은데 깡패는 힘들어요. 남들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견딜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괜찮아요. 저 예쁘게 봐주셔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주연아, 부모님이 아무리 장인어른이 깡패 생활을 청산했어도 과거가 걸린다고 하셔. 나는 부모님 말을 거역할 마음이 없어. 너무 미안해. 오빠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괜찮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성민 오빠와 헤어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했던 연애와 결혼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파혼하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우울해서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주연아, 이사 가자.
네 아빠도 왔으니까 이제 이사 가서 새 인생을 살자. 우리 여기서 오래 버텼어. 너 자꾸 여기 이러고 살면 더 생각나. 아예 우리 모르는 곳으로 가자. 네 아빠도 정신 차렸으니까. 아예 지역을 뜨자고? 그렇게 내가 이사 가자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엄마도 참 웃겨. 그때는 네 아빠가 다시 돌아와야 했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만 더 힘들어. 우리 새 인생 살자. 네 아빠도 이제 조직에서 나왔잖아. 우리 가족은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지역이어도 나름 큰 도시였어요. 엄마는 정착하자마자 바로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몸을 하도 많이 써서 공장을 더 다니는 것은 무리였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돕기도 하고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예전처럼 집에만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의 외형이었어요. 아빠가 대머리에 문신이 워낙 많으니까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또 엄마가 일하는 건물은 기존 상인들이 텃세가 조금 심한 편이었어요. 결국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아빠는 또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타지에서 와서 모르나 본데. 아무튼 여기 장사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쪽 남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위화감 조성하지 마세요. 위화감이라뇨? 우리 남편이 도대체 뭘 했는데요? 그냥 조용히 별로 말도 안 하는 사람을 왜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 안 하면 단가? 그냥 존재 자체가 위협인데. 아니, 솔직히 나 분식집 하는데 그쪽 남편 무서워서 애들이 우리 집 안 오는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냥 아줌마 음식이 별로여서 그렇죠. 뭐? 말 다 했어? 당신 남편 인상 험악한 거 진짜 몰라서 그래? 다들 그만하세요. 엄마 진정해. 아주머니 제발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상인 회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청소 문제까지 엄마는 상당히 곤란해하셨어요. 그러다 엄마는 옆 가게인 분식집 아주머니와 한바탕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만 남편 있어? 나도 남편 있어. 깡패랑 결혼한 게 자랑이야? 누가 자랑이라고 했냐고. 왜 가만히 있는데 건드냐 이거야. 당신 지금 나 때렸어? 이 사람이? 급기야 둘은 건물 안에서 바닥을 구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제가 아무리 말려도 둘이 어찌나 힘이 세던지 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필 앞으로 넘어져서 이빨이 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기가 막힌 순간에 아빠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선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뭐야? 이 아줌마야! 당신이 뭔데 내 마누라를 이렇게 만들어? 아빠! 잠시만 참아봐! 아빠 잠시만! 아빠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분식집으로 들어가 가게를 난장판 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오고 서로 쌍방 고소니 뭐니 또 고소 얘기가 나왔죠. 결론만 말하자면 쌍방이라 없던 일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은 또 눈의 가시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의 말이 아예 틀리진 않더라고요. 저도 아빠의 외형 때문에 학창시절을 외롭게 보냈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직전에 파혼까지 하고 일부러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 평생 힘들어. 아빠가 조직에서 나온 거 우린 알아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니까 그 대머리 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문신도 내가 알아보니까 지우는 방법 있더라. 아니면 좀 가리고 다녀. 인상도 피고.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해. 사람답게 살자. 알겠어. 나도 나 때문에 미선이랑 주연이 네가 피해보는 거
더 못 보겠다. 내가 노력할게. 사람들 볼 때 인상 쓰고 보지 말고 차라리 좀 웃어. 활짝 웃으란 말이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알지? 알겠어. 그런데 웃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몇 년을 인상을 쓰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매일 연습해. 그래야 나랑 엄마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빠가 노력하면 돼. 그 이후로 아빠는 정말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열심히 기르고 문신 제거 시술도 받고 다녔습니다. 사실 제거 시술을 받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답니다. 또 워낙 인상을 오래 쓰던 사람이라 인상 자체를 바꾸려고 제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일부러 웃으라고 계속 강요해서 적어도 예전처럼 얼굴만 봐도 깡패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죠. 덕분에 상인들과 싸우고 우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새로 터잡은 곳에서 수선집 경력을 살려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대학 전공이 요리라서 그 경력으로 그 지역에 있던 유일한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셋 다 일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형편이 괜찮아져서 소고기도 다 먹냐. 나 너무 감동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게. 그래도 소고기는 부드러워서 씹는 게 쉬워서 좋다. 주연아, 엄마 잘 먹을게. 너무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한다. 아니야. 엄마 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소고기집으로 잡았어. 엄마, 치과는 꾸준히 다니고 있는 거지? 엄마는 그때 옆집 분식집 아주머니와 싸운 이후에 치아를 다 새로 바꾸셨어요. 이가 많이 깨져 새로운 치아를 심었는데 예전처럼 고기를 잘 씹지 못하셨습니다. 무리하게 단단한 음식을 깨물다 이가 다시 나가기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엄마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빠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뭐라 하고는 했죠. 아빠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깡패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덕분에 우리 세탁소는 친절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에서 일하며 새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민 오빠와의 파혼 이후에 저는 연애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제 잘못이 아닌 아빠의 문제로 파혼하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노력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도 이사만 2번을 하며 외로움이 늘어났어요. 물론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혼자는 아니었어도 제가 친구도 없어서 또래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주연 씨, 이거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운 일 해요.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이런 거 여자가 들면 바로 다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전 야채 손질하고 있을게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움은 괜찮고 혹시 주연 씨 오늘 퇴근하고 일정 있으세요? 저랑 저녁 같이 드시지 않으실래요? 호텔 주변에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 파스타가 매우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좋아요. 제가 양식을 또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고 봬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저보다 선배였던 재혁 씨는 매우 친절했어요. 원래도 다정하고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는 유독 더 친절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저에게 재혁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주연 씨, 재혁 씨가 주연 씨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잘해봐. 재혁 씨 집 되게 잘 산다고 말 많아. 만약 주연 씨가 재혁 씨랑 결혼하면 인생 피는 거야. 아, 그래요? 저는 그것까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에이, 뭘 몰라. 딱 봐도 재혁 씨는 주연 씨한테 관심이 있던데? 동료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재혁 씨는 저에게 그 뒤로 노골적으로 관심을 더 표현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듣고 세탁소에 와서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빠는 몰라도 엄마한테는 애틋한 마음만 있거든요.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애증이라고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엄마는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안쓰러운 마음이 커요. 그런 엄마가 재혁 씨가 일손을 도우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재혁 씨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이고, 주연이 남자친구라고요?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우리 딸이랑 만난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주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난다니 제가 더 영광이죠. 예쁘고 친절하잖아요. 어머님, 그거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열려서 재혁 씨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혁 씨와도 연애를 2년 정도 하니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재혁 씨네 집에 인사도 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혁 씨와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 내가 듣기로 전문대 나왔다고 하던데 맞아요? 우리 재혁이는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거 알죠? 엄마, 왜 그래요? 그거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얘는? 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몰라서 그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프랑스 유학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전문대 나온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좋다고 허락해야 해? 언제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면서요. 그걸 그리고 왜 주연 씨 앞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니지. 그리고 아가씨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결혼은 현실이니까 물어보자면 모은 돈이 어느 정도인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후가 아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게 문제야. 먹고 살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걱정이 없어야 하는 건데. 아가씨,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너무 속상하게 여기지 마요. 우리는 결혼 허락 못해요. 저는 말 그대로 첫인사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당하고 왔어요. 재혁 씨가 아무리 부모님을 말려도 이미 반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동안 속상함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없나 보다 생각했죠. 재혁 씨가 따라 나와 미안하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결혼은 재혁 씨의 노력으로 결국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혁 씨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단식투쟁까지 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연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 마음은 절대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한정식 집으로 오세요. 일단 우리 부모님은 제가 최대한 막아볼게요. 이런 시련을 넘기면 우린 강해질 거예요. 저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견례가 잡혔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워낙 재혁 씨가 세탁소에 와서 일손을 도와 예전부터 재혁 씨랑 결혼하라고 했던 분들이라 좋아하셨습니다. 아빠는 예비 시댁에 잘 보이겠다고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새로 구매할 정도였어요. 엄마도 이번 결혼은 파혼하면 안 된다고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 가게에 가서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죠. 시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혁 씨가 미리 언지를 단단히 했는지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처럼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색한 자리였는데 그래도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가 안 좋아서 질긴 음식을 씹는 것이 어렵잖아요. 하필이면 그 한정식집이 고기가 매우 질겼어요. 그리고 반찬도 부드러운 음식이 없었습니다. 순간 속으로 음식 선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결혼한다면 저희는 예물을 꼭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계절 이불도 받아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해도 결혼은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의 결혼 예절을 따라야죠. 네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쉽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 사위라니 저는 복에 겨웠네요. 우리 집이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결혼하면 명절이나 제사도 꼭 챙겨야 하고
할 게 많을 겁니다. 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이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견뎌낼 거라 믿습니다. 저랑 주연 씨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양가 부모님들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흡사 면접 같은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래도 재혁 씨가 중간에서 많이 중재해줘서 분위기가 점점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이 종종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전문대 출신이라 했더니 주위에서 우리 보고 마음이 넓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은 유학생이 좀 있어서요. 엄마, 그만해요. 우리 오늘 그런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있는 사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 아무래도 가방끈 차이가 있는 것은 맞으니까. 또 원래 사람들 머리는 목의 유전이잖니?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식탁 밑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혼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어요.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깽판을 칠 순 없으니 아빠를 다독였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니 속상한 표정이길래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이 없어지는 찰나였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갈비찜인데 맛이 좋아요. 혹시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맛이 워낙 좋아서. 자, 다들 일단 식사 마저 하세요. 얘기하다 음식이 다 식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일단 먹으면서 말합시다. 밑반찬 나온 걸 보니까 음식이 매우 정갈하고 좋아요. 장소 선정을 잘했네. 하던 얘기를 멈추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고기를 씹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이에 낀 건지 쩝쩝거리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점원을 불러 가위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친정엄마를 보고 대놓고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작게 말하긴 했지만 제 귀엔 다 들렸어요. 아휴, 진짜. 이런 집에서 자라니까 천문대를 나오지. 이런 행동에서 다 보인다니까.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아니, 음식을 왜 저렇게 드시는 거야? 우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 알아? 교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재혁아, 너는 꼭 이런 집하고 결혼을 해야 하니?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주연 씨, 죄송해요. 보자 하니까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저기요, 아줌마! 나도 짜증나서 더 못 참겠네. 내가 당신 집안하고 결혼 안 해. 어이가 없네?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은 그럼 교양 넘치나? 저도 결코 성격이 순한 편은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빠 때문에 거친 삼촌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는 뭐 저런 게 다 있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역시만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힘들었죠. 엄마는 민망한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슬며시 아빠를 봤더니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있었습니다. 속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천박한 집이랑 어떻게 사돈으로 살라는 거야? 재혁이, 너 다시 생각해. 이런 집하고 결혼하고 싶어? 엄마는 속상해서 눈물이 나와. 천박? 아줌마,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이러냐고. 나도 이런 천박한 집하고 결혼 안 해. 누가 보면 당신네 집안 대통령 집안인 줄 알겠어? 상견례 자리에서 쩝쩝거리는 게 그럼 천박하지?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니? 진짜 뭔 애미나 딸이나 더럽게 교양 없네. 교양? 그놈의 교양 누가 할 소린데? 지금 나한테 교양 없다고 한 거야? 저는 저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인생 처음으로 꾹 참고 있던 아빠가 참다 폭발하게 되었어요. 여러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성격을 누르고 살던 아빠는
몇 년 만에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냈죠. 너무 순식간이라 저도 목격하고 몇 초간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저와 엄마를 욕하는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교양 없는... 어머! 여보! 당장 경찰 불러! 지금 누구를 때려? 당신 미쳤어? 어디서 감히!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까지 일어나서 우리에게 삿대질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엉엉 울며 바닥에 드러누웠죠. 시아버지가 저와 엄마한테 쌍욕을 시작하자 아빠는 급기야 식탁을 엎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점원들이 들어와 말려도 아빠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아빠가 저럴 때 제가 나서서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아빠가 난동을 부리자 많이 놀랐는지 가만히 입을 꾹 다물었어요. 본능적으로 거기서 더 난리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조용히 해. 내 아내랑 딸 건들면 당신들 내 손에 죽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알겠어? 조용히 살려고 해도 이렇게 꼭 사람을 건드려. 당장 꺼져! 자네도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 그동안 아빠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도 깡패 생활이 헛되지 않았는지 전날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재혁 씨는 저 말을 듣고 조용히 자기 부모를 챙겨서 가게를 나갔어요. 겨우 수습하고 점원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주연아. 아빠가 참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너무 흥분했지? 그런데 아빠는 너와 엄마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아빠, 괜찮아. 내가 오늘은 아빠 안 말렸잖아. 그래도 됐어. 잘했어. 깡패 생활 오래돼서 위협하는 법 까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가 괜찮다니 다행이다. 아니, 나도 조용히 살고 싶은데 도저히 도와주질 않네. 여보, 괜찮아? 많이 놀랬지? 나는 괜찮아. 그나저나 주연이가 걱정이다. 두 번째 결혼도 파혼이네. 괜찮아? 우리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하네. 저런 집에 시집 가면 나만 더 힘들어. 나도 속으로 언제 도망갈까 생각 중이었어. 됐어, 아빠. 잘했어. 아빠는 깽판을 치고 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전부터 제가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 화를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았죠. 그래도 이번엔 진짜 아빠의 그런 위협적인 행동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재혁 씨는 말 그대로 사라졌어요. 저는 내심 속으로 저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아빠가 경찰서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재혁 씨와 재혁 씨 부모는 아예 자기들이 우리 지역을 떠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나 봐요. 우리 아빠지만 저도 아빠의 깽판 치는 모습을 보면 혀를 찰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결혼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다면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누구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각이 사라지고 부모님과 평생 살겠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매우 가볍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의 사이는 매우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저 혼자 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먼 미래는 몰라도 당분간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제 인생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연을 제보하며 우리 가족이 참 다사다난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잘 대처하며 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